자, 여러분 잘 쉬셨나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인문사회학 3의 두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아까 우리 사례를 같이 실제 사례를 좀 봤었고, 두 번째는 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화면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끄는 주요 요소에 대한 이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심리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데 아마 여러분들 정신분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아심리학, 이고사이콜로지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자아심리학과 관련하여 자아가 여러 가지 발휘하게 되는 방어 기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에서는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행동주의는 인간 행동의 조절과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인지론에 대해서도 같이 좀 다뤄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어, 자기 통제 능력, 인간에게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환경의 영향만 받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생각해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서 학습이 되지 않아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기만 하고 모델링만 해도 행동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인지행동 이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인지행동 이론의 초점은 인간 행동을 변화할 때는 생각을 조절을 하게 되면 인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자아심리학의 방어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어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형학적 구조와 욕동 이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지형학적 구조란 결국은 인간의 의식 수준을 의식, 무의식, 그리고 요 중간에 해당하는 전의식 단계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구분한 걸 지형학적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식해서 뭔가 하는 게 있고 지금 당장 의식 수준에 있진 않지만 조금 노력해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끄집어낼 수 있는 전의식이라는 수준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밑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일단 프로이드는 저 의식의 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었죠. 초기에 프로이드의 프랙티스는 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의식시켰을 때 뭔가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게 이제 프로이드의 초기 이론이었고요. 어, 초기가 지나서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으로만 구분을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은데 탐색을 하다 보니 사람의 행동을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을 이끌어내게 됐어요. 크게 이드, 초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이드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다 무의식에 속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지요. 자, 원초적 본능, 어, 이 유기체가,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진화 과정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전의 동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원초적인 원시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다 말이죠. 그 원초적인 본능을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인 요소, 이거를 이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격의 요소 중에 생물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드는 쾌락 원칙에 따릅니다.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것을 향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걸 욕구 충족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능적인 나는 본능적인 나도 있고 도덕적인 나도 있고, 뭐 자아는 현실적인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드는 본능에 충실해서 바로바로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추동을 만들어낸다, 또는 욕동을 만들어낸다. 여기 욕동이라 하면 드라이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욕동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추동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초자아는 무엇이냐? 초자아는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 다 걸쳐서 있죠. 뭐 이고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자아도 있고 무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자아도 있어요. 자, 초자아는 도덕률에 입각한 사회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드가 야, 뭔가 빨리 해내라고 얘기를 할 때 초자아는 야,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윤리적으로 벗어나는 일이야. 이렇게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든지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 자기 이상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이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욕구가 있지만 좀 참아야 돼. 야, 너 지금 자고 싶니? 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자버리면 너 내일 시험 망해. 자면 안 돼. 이제 이게 자기 이상에 의해서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는 초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덕적인 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자아는 무엇이냐? 이성적인 능력에 입각해서 심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요소, 이거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는 아까 이드가 쾌락 원칙에 따른다 그랬는데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라서 중재하게 됩니다. 뭘 중재해요?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를 중재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아, 그 전에 방어 기제의 의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뭘 방어한다는 거냐?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 이게 방어의 의미잖아요. 뭐 지킨다 또는 보호한다예요. 그러면 누가 공격이나 위협을 하길래 지켜야 되는 거냐? 자, 공격이나 위협을 하는 주체는 견디기 힘든 감정 또는 욕구 또는 생각 또는 기억, 이런 것들이 공격이나 위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견디기 힘든 감정이나 욕구의 원천이 또 있을 거 아니냐? 그거는 이드나 초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게 그 감정이나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드는 욕구 그 자체예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지금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초자가 자꾸 하지 말라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야, 인간이 그래갖고 되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초자가 이들을 압박해요.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이드는 예를 들면 난 지금 저 음식을 꼭 먹고 싶은데 저게 내 음식이 아니네. 근데 저걸 먹었다가 발각되면 너 진짜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라고 초자가 계속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나 이걸 먹고 싶어 죽겠는데 저거 먹었다가는 망하겠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디기 힘든 감정, 불안, 이런 것들은 이드는 하고 싶은데 초자가 하지 말라고 막 어, 생떼를 부리고 있을 때, 이럴 때 불안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키거나 보호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방어는 누가 하는 거냐? 자, 이드가 삐져나오려고 하고, 초자가 자꾸 검열하고, 이걸 중재하는 자아가
결국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휘하는 게 방어기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저 감정이나 저 욕구, 저렇게 강력하고 위협적인 감정을 피하거나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기제를 썼을 때 내 자존감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그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아의 방어기제가 있다. 방어기제가 이런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진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던 게 자아심리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방어기제 심리학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아심리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 방어기제는 다 자아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빨리빨리 뭔가 내 욕구가 있는데 이걸 즉시적으로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이 주체를 이드라고 한다면, 야,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못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슈퍼에고,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고는 차일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드와 부모와 같은 슈퍼이고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어떤 성인의 역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드가 야 어떻게 해서든 저 물건을 가져야겠어. 야 저거 빨리 훔쳐 갖고 와. 저거 뺏어 갖고 와. 이렇게 충동질을 할 때 슈퍼에고는 야 강제로 뺏거나 훔치는 거 진짜 나쁜 짓이거든.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이렇게 검열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도 하고, 자, 자아라는 중재자는 그러면 현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물건을 가지긴 가져야겠는데, 뺏거나 훔치지 않고 저걸 온당하게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실현해보자. 이게 현실에서의 적응을 위한 이고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방어 기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머리, 뭐 원초적이다, 뭐 1차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차적 방어 기제, 이머추어, 미성숙한 방어 기제,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뭐 원초적인 방어 기제, 로우 오더, 저기 좀 하급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 그리고 사이코틱, 정신증적인 방어 기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좀, 덜 성숙한 또는 원초적인 방어 기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원초적인 방어 기제는 프리버벌, 인간이 태어나서 언어를 취득하기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아이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1살 정도가 되면 옹알이를 하고요. 또 2살 빠른 애들은 2살이 되기 전에 뭐 엄마 아빠 간단한 두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살에서 2살 정도 사이, 뭐 1살 반 정도 이전, 태어나서 1살 반 정도 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길게 잡으면 한 2살 정도까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프리버벌 페이스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어린 아기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 현실 원리에 대해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분리성, 나와 대상이 분리돼 있다.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나랑 엄마 사이에 경계가 있다. 이렇게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은 나는 그냥 배가 고프면 울어. 내가 으앙하고 울면 배가 불러져. 사실은 엄마가 젖을 줘서 배가 불러지는 건데 엄마라는 개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내가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래서 엄마라는 독립된 개체가 나에게 밥을 넣어줘서 내가 배가 불러졌어라는 것들을 구별을 못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리고 그러면 먹을 게 진다라는 아주 셀프 서피션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뭐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항상성, 대상이 눈앞에 있는지 없어져 있는지 또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때마다 있다가 없었다 하는 건지 사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나한테 좀 못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제가 뿌리까지 나를 미워하는 애는 아니야. 왜냐하면 예전에 이러이러 좋은 경험을 해줬었어. 나랑 되게 좋은 관계였거든. 지금 잠깐 기분 나빠서 저러는 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나랑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지. 이런 게 이제 대상 항상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항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당장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하면 쟤는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제가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또는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시시각각으로 불안정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항상성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실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또 상대방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 또 상대방이 나와 또는 내가 어떤 통합된 존재여서 고유의 특성이 있고 사실은 하지만 시시때때로 기분이나 다양한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서로의 인상이나 또는 경험이나 또 행동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시각각 좀 전에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잘 못해주네. 아, 이 사람이 날 죽일지도 몰라. 라는 위협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성격 구조의 발달이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고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실존과 관련된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데요. 왼쪽 젖을 막 빨다가 이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 젖을 또 이제 엄마가 줘요. 아, 이제 젖이 떨어져서 얘가 우나 보다. 그러고 또 오른쪽 젖을 물려줘요. 그런데 애기는 오른쪽 젖을 물었는데 갑자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왼쪽 젖은 잘 나왔는데. 그러면 애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엄마, 이 젖을 주지 않는 엄마,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라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거. 왜? 엄마는 꾸준히 나를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속에 들어요. 근데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이 엄마가 젖을 주지 않는 건 날 죽이기 위해서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날 죽일지도 몰라라는 공포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실종과 관련된 불안의 문제입니다. 자, 자기와 외부 사이에 있는 경계의 문제가 포함이 되고요. 이런 방어 계제를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상과 현실 간의 구분에도 문제가 있게 돼요. 현실 검증력 좀 떨어지고 현실 검증력이라 하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서 구분하는 능력이거든요. 이제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동반이 됩니다. 우리 뒤에 방어 기제를 하나씩 설명을 해가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계의 문제가 뭔지, 상상과 현실 간의 구분의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원초적 방어 기제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2차적 또는 성숙한 방어 기제 또는 조금 더 성장한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뭐 상위에 해당하는 방어기제, 또 정신증적이 아닌 신경증적 방어기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여기서 프라이머리 1차적 방어기제, 세컨더리 2차적 방어기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차적 방어기제는 보통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아가 별로 자아의 기능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 미성숙한 자아가 관여하기 때문에 또는 자아가 거의 관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를 방어기제, 1차적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2차적 방어기제는 자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능이 한번 거쳐서 나타나는 방어기제를 2차적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차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는 개인 안에 있는 내적 경계, 즉, 좀 전에 같이 보셨던 자아와 초자, 이게 외부와 나의, 타인과 나의 경계, 이게 허물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격 구조들, 자아와 초자, 자아와 이드와 초자, 얘네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 검증력의 문제는 없지만 주로 자존감의 유지를 위해서 발휘되는 방어 기제가 2차적 또는 성숙한 방어 기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 방어 기제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원초적 방어 기제, 원시적 방어 기제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저 1차적 방어 기제랑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게 되는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하는 방어 기제에서 첫 번째 1차적 방어 기제는 똑같고, 이 두 번째 세컨더리 디펜스 메커니즘,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서 총 세 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원시적 방어 기제입니다. 첫 번째는 부인, 디나이얼입니다. 부인 또는 부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각하고 있는 자료를 무시함으로써 대면하기 곤란한 외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그래서 나한테 안 보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디나이얼입니다. 자, 우리 아기들하고 같이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이 술래가 그러니까 숨어야 되는 애기들이 술래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 눈을 가리면 제 눈에도 안 보일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장면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이 디나이얼이라는 방어 기제는 이렇게 뻔히 있는 사실을 없다고 얘기를 할 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환자가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질병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 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그 병일 리 없어 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디나이얼이 작동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내가 종양 제거를 위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뭐 MRI나 이런 거를 들여 CT로 보니까 나는 제거를 했다고 제거를 했는데 상당 부분의 종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난 제대로 수술을 했어 라고 우긴다면 그건 디나이얼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 바이폴라 매닉 환자, 바이폴라는 이제 양극성 환자인데요.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환자를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조증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세상을 우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즐겁고 아주 유쾌하게 보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원래는 우울한 감정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고 유쾌한 기분을 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내가 진짜 잘난 사람이다라고 그랜디오스해져 있는 경우. 자, 이럴 때 바이폴라 매닉 환자들은 디나이얼이라는 방어 기제가 작용해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초적 방어 기제의 두 번째 사례는 투사입니다. 투사가 뭐죠? 속에 있는 걸 바깥으로 쏜다라는 얘기죠.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 없는 내적인 충동 또는 그 충동 때문에 생긴 파생물이 우리의 심리적인 이 구성물 속에 들어있다면 그게 내 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처럼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소년이 어떤 스포츠 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소년은 어, 아무도 내가 같은 팀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딴 애들이 다 내가 팀원 되는 걸 싫어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소년은 그 스포츠에서의 자기 능력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었던 소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스포츠에 재능이 없어라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같은 팀으로 원하지 않아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팀에 껴주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학생에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상황인 거죠.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나 걔 질투하지 않아. 걔가 나 질투하는 거지. 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내가 걔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걔가 나를 싫어해서 내가 걔를 싫어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을 걔가 나를 증오한다라고 걔한테 쏴서 결국 내가 걔를 싫어하는 건 내가 걔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걔가 날 싫어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꼭 질투라는 안 좋은 감정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됐어. 그런 경우에 내가 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좋아해. 라고 망상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애정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투사가 작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륜적인 감정,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지만 불륜적인 관계를 만들어낸 경우가 결국은 그 관계까지 가게 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된다면 나는 걔를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걔가 자꾸 나한테 사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귀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난치성 환자나 보호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진단을 받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의료진에게 투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의사나 또는 뭐 의료진, 뭐 간호사나 또는 뭐 어, 기타 등등 임상병리사나 이런 분들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아니,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안 되는데 환자 치료는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쏘아붙일 때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자신의 무기력감을 투사하는 것. 이거 하나도 안 되는데 환자 치료를 니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되는 거냐? 라는 분노감의 표현은 내가 병을 얻게 된, 또 내 가족이 병을 얻게 된 사실에 대한 분노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의료진들에게 투사를 하는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대망상을 가진 환자들도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환자들 중에.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호소하는 이야기가 CIA, 뭐 아니면 안기부, 아니면 국정원 이런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밀을 알고 있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비행하고 또 살해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피해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볼품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난 존재감이 정말 없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존재감도 없는데 그럼 난 결국 죽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가 향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외부의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이런 위협감을 느끼는 게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려는 그런 분노감을 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존에는 유리한 거죠. 아까 우리 1차적 또는 이 미성숙한 방어 기제 또는 뭐 원초적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존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실존의 문제와 엮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의 경계가 사라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건 내 생각인데 그걸 투사를 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이 분리되어 있는 객체라는 또는 이 관계의 명확성, 구분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스플리팅, 분열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좀 내려볼게요.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서 통합이 불가능한 경험을 구획짓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로 인해서 행동, 사고, 감정이 너 앞뒤가 맞지 않잖아 라고 지적을 받게 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지?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여기 좀 볼까요? 자, 어떤 대상을 좋게만, 아이고, 어떤 대상과의 경험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는 자아 상태에 있을 때 이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좀 전에 설명을 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아기가 엄마가 젖줄 때 좋은 젖가슴, 나쁜 젖가슴을 나눈다고요.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아동 정신분석 학자가 제시했었던 얘기인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스플리팅을 하면서 태어난다. 자, 스플리팅이라는 건 결국은 이 대상이 통합되어 있는 대상이라는 걸 지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표상 마찬가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항상성을 갖고 있는 존재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게 잘 통합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나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나는 평상시엔 한 80 정도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어떨 땐 100도 하고 어떨 땐 빵도 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항상성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통합되어 있는 자아상이나 대상 표상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벌어지는 문제가 스플리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한 대상이나 경험을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보는 자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대 악, 또 신대 악마, 정의로운 고발자 대 가증스러운 관료 체제. 자, 이런 것들의 대비를 통해서 이 스플리팅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열세에 있는 정치 집단은 우세한 정치 집단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항상 스플리팅을 사용해 왔어요. 예를 들면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또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시켜서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선함을 내세우고 그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정치공학들은 뭐 벌써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것들이란 말이죠. 환자도 의사와의 관계에서 이런 스플리팅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주치의만 능력 있고 신뢰로운 의사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의료진은 무관심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원 생활, 입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의료진들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고 자기 주치의가 왔을 때만 아유 선생님 뭐 오셨어요. 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회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회진 마치고 나가게 되면 바로 간호사한테 또는 전공의한테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이런 걸 나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냐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치의 외의 의료진들은 이 환자의 이 스플리팅의 역동에 넘어가서 이 사람한테 주어야 될 케어를 좀 덜 주게 되고 그러면 치료 속도가 더 느려지고 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 혹은 내적 대상의 특정한 측면을 상대방한테 투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러면 상대방은 투사된 그 특성대로 행동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투사적 동일시에서 첫 번째 기제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에 긍정적인 자아상도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도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대상 표상도 있고 또 부정적인 대상 표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한테 그중에서 부정적인
대상 표상을 투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항상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은 처음에 그 학생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행동이 변화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학생이 지각하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대응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학생이 계속 지적해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번에 또 지각하면 청소다. 이렇게 처벌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난을 하고. 그랬더니 학생은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맨날 나한테 욕만 하던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욕하기 시작했어요. 자, 선생님은 처음에는 학생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의 부정적인 측면만 들여다보고 그 아버지가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벌 주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 페이션트라고 써 있는 걸 학생이라고 얘기합시다. 학생에게는 아버지, 처벌하고 비난하는 아버지라는 나쁜 대상 표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선생님에게 투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사실 아빠랑 별 다를 거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는데도 아빠처럼 굴지 않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이 학생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표상을 선생님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각을 반복했었던 거죠.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격려하는 듯이 대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선 지치고 야, 이건 이렇게 해서는 얘는 행동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해. 너 한 번만 또 늦으면 혼난다. 라고 자신에게 투사됐었던 부정적인 아버지의 상을 학생에게 다시 넘겨주게 됐던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역동이 투사적 동일시의 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특성,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부정적 대상 표상,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을 상대방이 그 아버지랑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하는, 이렇게 전가하는 효과가 투사적 동일시에 있다는 거죠. 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중에 남자친구의 모든 거를 일일이 간섭하고 챙겨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원래 사람들을 간섭하고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은연중에 자기가 의존하고 싶어 했었던 엄마의 역할을 나한테 투사해서 내가 그 엄마의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들었었던 것. 자, 이런 것도 투사적 동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 거냐? 나의 내면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을 떼어내.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대상 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내 거다. 근데 그걸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걸 떼어내요. 이런 효과를 가져요. 또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병리적으로 기대고 있었던 대상이 있었다면 여기서 봤었던 이 남친의 모습이 그런 거죠. 아니, 엄마가 자꾸 챙겨주고 간섭하고 하는 게 싫다고 하면서도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자기의 의견 중에 그거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리적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대상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기대고 있었던 그 기대하는 어떤 대상의 역할을 해주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해리, 디소시에이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무기력감이라든지 통제력 상실이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착각으로라도 심리적 제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또는 나의 기억, 또는 나의 의식 수준, 또는 나의 지각, 경험 이런 것들의 연속감을 파괴하는 방어를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파편화시켜서 통합되어 있는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각이라 하면 감각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생각, 감정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연속성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심리적인 강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해리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해서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이모셔널 넘니스를 정서적으로 멍한 상태, 뭐 별로 반응이 없는 상태에 처한다든지 또는 디퍼스널라이제이션, 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원래 나와 다른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든지, 디리얼라이제이션, 이거는 비현실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것. 또는 디소시어티브 아이덴티티 디스오더, 이거는 해리와 관련된 나의 이제 자아 정체감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해리성 정체감 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중인격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인격대로 내가 이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전혀 나와 다른 인격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증상들이 이 해리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외상을 당한 사람이 사건 관련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건 일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상을 겪은 이후에 정서 반응성이 두드러지게 감소해서 겉으로 어떤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무뎌져 있는 블런티드 또는 플랫 어펙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멍해져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이런 모습을 연출해내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 해리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상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창피함이나 분노나 시기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완전하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군가를 이상화하면서 그 사람하고 관련을 맺은 나도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대상이기 때문에 나도 어, 그 사람과 유사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이런 방어 기제를 이상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 닭이 있는데 이 닭이 그렇게 멋지진 않은데 그려내고 있는 닭은 굉장히 멋있는 닭으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닭은 아마도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저렇게 훌륭한 닭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닭을 그리는 나 또한 되게 유명한 화가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담아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상화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화된 대상은 필요에 따라서 한순간에 평가절하될 수도 있어요. 자, 좀 전에 우리 같이 얘기했었던 어떤 방어 위주랑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잖아요. 자, 스플리팅에 익숙해져 있는 스플리팅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대상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아이디얼라이제이션 했다가 어느 순간 디밸류에이션 하는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오고 가는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내원하기 시작한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며칠 만에 증상이 좋아져서 다음 내원했을 때는 아,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정말 최고예요. 어떻게 진짜 그동안 아무도 이걸 고쳐주지 못했는데 아, 선생님한테 한 번 처방받고 그러고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금세 나았어요. 이렇게 와서 막 폭풍 칭찬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내원을 해서 이제는 효과가 없다면서 아니 근데 선생님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증상 가진 환자 보시는 게 제가 처음은 아니신 거죠? 아, 하란 대로 했는데 정말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오고 가는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동화, 액팅아웃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나 환상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버리는 것, 이거 행동화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쌓아두지 못하고 과격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 이래서 액팅아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폭력 행동, 무분별한 혹은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음주, 뭐 욕설, 표정이나 눈빛, 자해나 타해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벌 액팅 아웃, non 버벌 액팅 아웃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팔에 새겨놓은 저 문신, 문신도 일종의 자해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어떻게 울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행동화로 표출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도 거기 있는 계산원에게도 아유, 오늘 하루 참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매번 깍듯이 인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작 버튼이 있어요. 차량 밖으로 가래를 뱉거나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운전자를 보면 뭐 도저히 그동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욕설을 막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위협 운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분도 평상시에 예의 없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의 바른 행동으로 그 욕구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욕구를 억제하면 내 욕구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이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액팅아웃을 하고 나면 내가 품고 있는 이 억제하고 있는 욕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지도 몰라 라는 것들을 해소해주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저 액팅아웃이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화, 이 액팅아웃을 가끔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숙한 방어 기제 활용 패턴을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행동화 대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거, 또는 어떤 범죄자들 중에 반복한 이 액팅아웃 때문에 계속해서 기소가 되고 계속해서 재소자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액팅아웃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액팅아웃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주 가끔 간혹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평소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대인관계가 있는데 결국 이 관계가 깨지고 난 버려지고 말 거야 라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연인 관계가 파탄날지도 모른다 라고 예상하면 그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해 행동을 하거나 자살 행동을 하거나 자살이나 자해에 대한 위협을 함으로써 상대방, 자기 파트너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액팅아웃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임상 현장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봅시다.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전공의 면담을 요청한 환자가 있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도록 전공의가 안 와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질병과 관련된 불안감이나 무력감이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담아서 병실 내에서 유리컵 집어 던지고 막 기물 파손하고 막 난폭한 행동을 보였어요. 내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스스로나 타인에게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점에서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순기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과는 파괴적인 거죠. 자, 어떤 뇌의 기질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충동 통제에 실패한 사람들한테서 이 액팅아웃은 빈번히 발견되곤 합니다. 자, 다음은 리그레션, 퇴행입니다. 현재 발달 단계와 관련된 갈등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이 있어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기능이나 그러니까 기능 수준, 지금의 기능 수준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 또 지금의 발달되어 있는 수준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이들 중에는 한 4, 5살이 됐는데,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었을 때, 이 속상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이제는 뭐 젖도 다 띄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 전까지 없었던 손가락 빠는 행동들을 하면서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자기를 연출해내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전공의가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교수한테 몇 차례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정적 평가도 받아. 야, 너 요새 좀 이상해. 너 요새 공부 안 하냐? 너 요새 환자 똑바로 안 보냐? 이제 이런 식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그전에는 굉장히 자기 의견도 잘 제시를 하고 자기 주장적이었었던 사람이 이후로는 의견 내기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 이후로는 또 교수님이나 아니면 펠로우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배 전공의가 하라는 것만 또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의견만 쫓아가려고 하면서 되게 우유부단해지는 경우 이런 거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쫄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모습이 아주 확연해지고 꽤나 장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 리그레션이다 얘기할 수 있죠. 자, 역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까지는 잘 발달하던 개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가장 주된 특성은 자기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면 야, 너 그러다가 거세당한다. 이제 이런 식의 길티 필링 또 퍼니시먼트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되는 요때가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잖아요. 너 엄마 사랑해? 그럼 아빠인 나한테 너 성기 잘릴 거야. 이게 웨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겪는 문제란 말이죠. 물론 그 시기에만 겪는 게 아니라 평생을 자기 주장을 하다가 거기서 뭔가 위협을 당하고 그 전 단계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이제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웨디푸스 컴플렉스까지 잘 발달을 하다가 안 돼서 그 전에 학문기로 돌아가서 강박적으로 뭔가에 집착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대표적인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미티브 디펜스를 봤어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환자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는 원시적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걸 왜 쓴다고요? 생존에 대한 위협에 준하는 강한 불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시적 방어 기제를 쓰는 거예요. 현실 원칙이 그 사람들한테는 먹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한테 프로젝션을 했는데 또는 디나이어를 했는데 여보세요. 그건 디나이어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직면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여보세요. 지금 누군가를 욕하는 건 당신이지 그 사람이 당신을 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가 난 사람은 당신인데 왜 딴 사람한테 자꾸 어, 화를 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교정을 하거나 직면을 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안전감을 확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정서에 대해서 그래서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당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렇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죠. 아,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러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으면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드셨으면 이렇게 물건을 부수셨습니까?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원초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요. 아, 정말 미성숙하시네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훨씬 더 격하게 반응한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위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필요하신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아, 이 상황이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아유, 참 미성숙하시네요. 아이고, 좀 더 좀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잘못한 게 실제로 있다고요? 아니에요. 고객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 환자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미성숙하고 오히려 배우지 못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할 사람들인데요.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생존의 위협으로 큰 불안으로 방어 기제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프리미티브 디펜스가 어떤 것인지 잘 보시고 누군가에게 격한 감정을 어떤 환자에게 격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걸 공감해주고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프리미티브 레벨보단 조금 더 위에 하이어 레벨의 뉴로틱 디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내가 어떤 결핍을 갖고 있는데 그 모자란 바를 가지고 있는 타인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특성들을 내면화하는 걸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렸을 때 자기 부모에게 맞고 컸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또 때리려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동일시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동일시의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인 동일시도 있습니다. 좀 이따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른들이 뒷짐을 지고 갈 때 이 아기는 이 어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또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외형이라도 담고 싶은 마음으로 저렇게 똑같이 뒷짐을 지고 따라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강의장이나 실습 현장에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보이고. 학생이 교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 동일시와 관련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엄마가 나한테 희생적으로 양육을 해주셨는데 내가 그걸 내면화해서 내 자녀를 양육할 때 나도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동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의존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동일시하는 거, 이거 의존적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군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조교라든지 교관이 특이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자, 그러면 이 군 훈련소에서 저 사람들이 맨날 구르라면 구르고 까라면 까고 해야 되는 게 나의 위치인데 그렇게 권위적이고 힘 있는 대상이 나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내가 똑같이 따라한다면 나도 그 사람의 필적한 어떤 파워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거 이런 걸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 비행기가 납치가 됐는데 그 비행기 납치범들에게 그 승객들이 어떤 정서적인 동일시를 해서 나중에 이 납치범들이 사살되거나 잡혔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유 다행이다 잘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동일시한 나머지 납치범들이 잡혔거나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존경하는 누구누구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줬을 거야.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능을 내면화해서 그에 따라서 그에 준해서 행동하는 것. 이런 것도 동일시의 순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치 또는 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생각 혹은 대상과 관련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면에서든 원래의 생각이나 대상과 관련된 그 감정과 유사한 것으로 옮기는 것. 이거를 전치나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훨씬 더 쉽죠? 자, 누군가 직장 상사한테 막 구박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구박을 하고 그 구박을 받은 와이프가 자기 자녀를 혼내고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전치 또는 치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직장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면 직장 상사한테 되받아쳐야죠. 그리고 이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으면 남편한테 화풀이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내 감정을 표출하기에 안전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출하게 되면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악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랬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싶으면 딴 사람한테 표출하는 거죠.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 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바람핀 당사자를 욕하는 것보단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증오심을 퍼붓는 거. 내 남편 욕은 안 해요. 내 아내 욕은 안 해요. 다만 그 상대방의 내연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욕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전치 또는 치환의 모습이죠. 긍정적인 전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청 화가 났을 때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을 다 버려요. 그래서 청소가 깔끔하게 됐어요. 이거 긍정적인 전치죠. 또 금지된 성적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한테 자꾸 성적인 충동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성적인 충동을 그 금지된 대상에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대상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 충동을 잘 해결하는 것, 이런 것도 긍정적인 전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isolation of affect, 감정의 격리 혹은 고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정서적 반응을 떼어내는 것, 경험으로부터 정서 반응을 떼어내는 거, 이거를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정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 감정을 직접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는 않는다. 이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골퍼가 퍼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정교하게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내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열이 받아 있는데 하지만 나 그건 생각하지 않아. 자, 어, 여기에 골프장에 오면서 차와 관련된 문제거리가 생겼었던 것. 그래, 있었어. 있긴 있었지. 그냥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떠올릴 뿐. 왜냐하면 감정을 떠올리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퍼팅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유대인 학살의 생존자들이 있죠. 2차 대전에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생존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 묻어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메마른 드라이하게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걸 사이킥 너밍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당시에 경험했었던 그 감정을 떼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전투 중에 있는 부대 지휘관이 있습니다. 작전을 지시할 때 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아군도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은 하지만 우리 아군들도 다치죠. 그리고 저걸 방어하고 있는 적군들도 당연히 다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작전 수행에 몰두해 있고 작전의 결과에 신경을 쓰는 거지 그 중간에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그 감정을 싫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이걸 수술을 하면서 이 환자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수술하게 되면 얼마나 아플까? 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갈까?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수단들을 그러니까 주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사용하게 되는 방어 기제. 이런 지적 방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적 방어에는 예를 들면 뭐 아이솔레이션 또 좀 이따가 얘기하게 될 주지화, 뭐 합리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어다. 자, 해리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연속성을 파괴하는 거, 감정이나 생각이다 이런 뭐 아예 정체성이나 이런 연속성을 끊어내는 게 해리인데 이 아이솔레이션은 해리보다 좀 더 분별력이 있는 이유는 이 아이솔레이션을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경험을 의식해서 완전히 지워내는 게 아니라 그 정서적인 의미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주된 방어기제가
격리예요. 이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과도하게 중시하면서 감정은 지나치게 무시하는 이런 패턴이 있다면 그 사람의 성격 구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신 분석적으로 옵세시브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입니다. 지식화, 주지화, 이지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괴로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처해 있는 사실 또는 상황에 입각한 대처를 추구하거나 또는 과도한 사고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앞에 아이솔레이션은 그냥 감정을 띄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은 감정을 다루어냈다라는 인상은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정을 다루지는 않고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볼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라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뭐 그게 슬픔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있는 대로 경험하기보다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장례식장을 알아봐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를 이지화 또는 지식화 뭐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 격리는 아무 감정이 없어요라고 보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출해내기도 하는 반면에 주지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얘기하긴 하지만 초연하게 반응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암 진단받은 환자한테 병문안을 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아위였어? 라고 걱정을 해줘요. 그러면 아, 나 진짜 나도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 걱정하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유, 원래 암이라는 게 포도당을 먹고 살아가지고요. 그냥 살이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적인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반응하는 거, 이런 거 주지화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암 진단에 따르는 불편한 감정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합리화, 레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자,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나 신념이나 행동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참아낼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별거 문제 아니다. 별 문제 아니다. 그럼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정당화 하는 거 합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당화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합리화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난 당신 머리에 붙어 있는 파리를 잡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망치를 들고 있다면 이건 이제 합리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신포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죠? 여우가 이 포도를 먹고 싶어서 막 점프를 했는데 결국 못 먹었어. 아, 저 포도 되게 신포도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원한 걸 얻지 못했을 때의 합리화, 신포도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쁜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신포도에 반대되는 경우 단레몬 합리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실패한 경험을 두고, 아유, 야,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합리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젖잘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져서 이 패배감에 쩔어야 되는데, 하지만, 에이, 그 와중에도 잘 싸웠어.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거 합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런 가학적인 양육 스타일에 대해서 부모는 합리화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상담가가 상담비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놓고 이 정도는 환자들이 상담비를 내야 그 사람들의 자존감에도 도움이 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합리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내가 날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막 과도하게 하는 건데 아, 나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대표적인 합리화의 사례입니다. 자, 합리화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용되는 지금까지 봤었던 그런 합리화들도 있지만 범죄자들도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인지적인 왜곡의 종류가 합리화인데요.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아, 내가 제정신이었다면 그런 성폭력을 저질렀지 않았을 건데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을 걔가 원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애였어. 걔랑 성관계를 가진 게 나만이 아니야. 우리 반에 10명 중에 두세 명은 다 걔랑 성관계 가진 나도 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걔가 심지어 걔가 먼저 날 꼬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합리화의 부정적인 사용, 나쁜 활용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리액션 포메이션 반동 형성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소망,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인정할 수 없는 소망이나 충동들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으로는 다양한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는 거. 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걸 부인하는 시도가 있어요. 아, 나는 얘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사실 둘 다 감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의 대상한테 어, 두 개의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좀 좋아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때 망할 것 같을 때, 이럴 때 리액션 포메이션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관심을 뺏긴 7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걔가 엄마 부모님의 눈밖에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우리 애기 너무너무 이뻐요라고 하면서 애기를 너무 세게 껴안아. 너무 거칠게 막 안고 막 흔들어. 그리고 막 애가 울 때까지 볼을 꽂으면서 귀엽다고 얘기를 해. 이런 거 다 반동 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반동 형성은 과하다. 야, 이제 좀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저 혹시 반동 형성에서 나온 행동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평소 증오하고 있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저분 참 좋은 분이고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방어 기제 중에 반동 형성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또는 평상시에 과도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비웃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혐오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있거나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리액션 포메이션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저건 반동 형성에 따르는 방어 기제의 표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너무 꼬아서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좀 다르게 평상시에도 아주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예의 바른 또 이렇게 친절한 그런 분들이 세상엔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다 방어기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꼬인 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억압입니다. 억압은 사실 2차적 방어 기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충동이 있다면 그걸 물리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의식 수준으로 원래 저 무의식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의식 수준으로 막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것들을 막는 거 이거 억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찍어 누른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 무의식적인 반응이어서 이 무의식적으로 나이가 이걸 찍어 누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어, 화가 났을 때의 반응인데,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리프레셔널, 억압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거 무의식적으로 이걸 억누르기 때문에 겉으로 이 사람의 표정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억누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표정만 봐서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 나 지금 참고 있어라고 생각 못 해요. 그런데 서프레션, 리프레션하고 표현이 좀 다르죠.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억제라고 합니다. 억압보다 조금 더 상위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인데요. 이건 의식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를 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억압을 쓰는 사람들, 너 지금 화났지라고, 아니, 나 화 안 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프레션, 억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너 지금 화났지라고 물어보면 나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거 참느라고 10가지 세고 있으니까 야,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억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억압은 무의식 수준에서 누르고 있는 거다. 자, 억압의 핵심은 이 사람이 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심리적 동기가 작용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그것이 가진 고통을 유발하는 힘 때문에 의식 수준에서는 접근 불가능하게 됐다. 이건 무의식 수준의 저 밑에서 깔려 있는 거다라는 증거가 있을 때만 억압이 작동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생자가 강간 또는 고문의 경험을 나중에 생각해낼 수 없는 경우, 저건 억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데, 아, 저분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평상시에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소개를 못 하게 되는 경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뭔가 억압되어 있는 뭔가 기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환자 증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제 얘기인데요.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슈퍼바이저하고 저하고 의견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발표는 해야 되는데 슈퍼바이저가 시키는 대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해한 환자랑 너무 다르는데. 그래서 그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다음날 아침에 컨퍼런스가 있다는 걸 완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 시간에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나중에 컨퍼런스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제서야 막 허둥지둥 하면서 컨퍼런스 있었던 그 강의실에 갔을 때 이미 제 발표 시간은 다 끝나 있었던 거죠. 자, 저는 그때 그 사건은 억압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자, 다음은 undoing이라는 방어 기제를 보시겠습니다. undoing은 취소라고 번역하곤 합니다. 현재의 불편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걸 아주 상세하게 명백히 그런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이전에 했었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성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혹은 부끄러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걸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 이거 언도잉이라고 한다. 일단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요런 자세를 하고 있는 거 뭔가 익스큐스를 구하면서 아니에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결국 이 상태를 잊어주세요. 이거는 뭔가 매지컬한 경우, 현실에서 있을 수 없지만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언두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성적인 충동이나 심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났었던 강박장애 환자가 있는데요. 그 환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여성들이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과의 성관계를 떠올리거나 하는 이런 심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굉장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종교도 없는 사람이 막 회개를 막 열심히 하는 거죠. 언두잉의 사례입니다. 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그 데이트 폭력 또는 부부 간의 폭력이 있을 때 자신이 심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난폭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 꽃이나 아주 거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안기는 거 이런 거 언두잉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노예들에게 평상시에 모욕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 그런 것들도 언두인과 관련된 방어 기제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취소, 이 언두잉이 주된 방어 기제가 되고 속죄를 위한 행동이 이 사람의 자존감 유지의 주된 수단이 될 때 그 사람의 성격은 컴펄시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이솔레이션이 주된 방어 기제가 되면 또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 주된 방어 기제가 되면 옵세시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두잉이 주된 방어 기제가 되면 컴펄시브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성숙한 방어 기제 몇 가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머입니다. 불쾌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불편감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익살스럽거나 풍자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이거 유머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김미화 씨, 뭐 여자 코미디언인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여러분들 세대에선 조금 좀 옛날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책을 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제목으로. 자, 이분은 자기가 죽었을 때 코미디언인데
죽었을 때 묘비에다가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사람들을 웃기다가 이제 들어누웠다. 들어누워서 여기에 누워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유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익살스럽거나 풍자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조지 버너드 쇼라는 코미디언, 나의 묘비명으로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지 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유머입니다. 일본의 선승 중에 한 분이셨던 모리아 세냔이라는 분이 시를 썼어요. 술통이라는 시를 썼는데 내용에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줘. 운이 좋으면 밑둥이 셀지도 몰라. 라고 말한 것도 유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대통령이었는데 영화배우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저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격당한 직후에 그 옆에 있었던 자신의 부인에게 미안해 여보, 총알 피하는 걸 깜빡했어. 아직 영화배우라면 내가 가뿐히 피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거기 모여있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얼마나 긴장했었겠어요. 의료진들이. 그 의료진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공화당 출신이었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모두 공화당 당원이어야 했을 텐데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유머의 방어 기제죠. 자, 유머의 방어 기제는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머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성숙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자, 또 다른 방어 기제, 성숙한 방어 기제 승화가 있습니다.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반대할 만하거나 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목표가 있을 때 이거를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표출하게 되면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자, 검사 출신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칼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분들이 워낙에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다면 외과 의사들은 그것을 외과라는 술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를 고쳐주는 환자의 치료를 돕는 방향으로 승화를 시켰다 할 수 있고요. 또 검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그런 특성들을 범인을 잡아내는 데 활용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승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격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복싱이나 축구 등의 경쟁을 중시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또는 검사나 외과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것, 승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극이나 영화 등의 연애 활동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직업 생활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승화를 시켰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디펜스 메커니즘들을 봐왔어요. 성격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자주 사용하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격적인 성숙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지만 사람이 항상 동일한 수준의 방어 기제를 쓰진 않아요. 예를 들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그렇게 쓸 수 있고요. 평상시엔 조금 성숙도가 낮은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도 가끔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높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하나의 행동적인 측면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 성숙했다 아니다를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타이슨이죠. 이 타이슨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주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품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코치를 만나서 자신의 이 능력을 신체적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세기에 남는 강력한 챔피언으로서 활동을 했었죠. 그런 면만 보면 승화의 방어 기제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타이슨이 이 승화하는 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시합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홀리필드라는 이 상대방 선수의 귀를 깨물어서 이런 행동화를 보이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권수 선수가 결국은 이 게임에서 홀리필드는 두 번이나 귀를 물리고 심지어 물렸을 때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살점이.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붙이고 하는 이후에 뒤치다거리가 있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자, 몇 년이 흐른 뒤에 이 사업가가 된 타이슨은 홀리필드와 둘이서 합자를 해서 홀리 이어스라는 홀리필드의 귀라는 떨어져 나간 귀의 모양의 음식물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예, 사업적으로. 자, 행동화에 따라서 귀가 찢어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사건을 이렇게 유머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사업적인 재료로 삼아서 둘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투자에 성공을 했었던 이런 유머와 승화라는 이런 방어 기제로도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명이 이 방어 기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하나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동을 보고 다양한 행동에 밑에 깔려 있는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헝거가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오는지 어떤 방어 기제를 활용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어 기제의 사용은 나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어 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동 이론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양이 좀 많아서 설득 얘기는 못 했는데 다음 시간에 설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제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빠른 시간 내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